제 인생을 평생 따라다닌 후회는 이 낡은 기차표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냥 떠났어야 했는데 50년 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첫사랑. 그를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제 청춘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70이 넘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평생의 숙제였던 그날의 진실을 죽기 전에 꼭 알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작은 소망은 평생 묵묵했던 남편의 불같은 분노에 부딪혔습니다. 다 늙어서 주책이야. 그는 왜 그토록 제 과거를 두려워했을까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결국 제 편이 되어준 딸아이의 손을 잡고 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50년 전의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제 첫사랑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바로 제 남편이 제게 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제 인생은 제 남편의 이기심 아래 송두리째 기만당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딸아이가 남편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찢어진 편지 뒤에 감춰져 있던 남편의 또 다른 얼굴. 수십 년간 이어진 낡은 통장의 기록과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 과연 그는 제 인생을 훔친 기만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려 했던 묵묵한 보호자였을까요? 저의 길었던 후회, 그리고 한 남자의 지독했던 사랑. 그 서글픈 진실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곧 공개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50년 하고도 2해가 더 흘렀습니다. 강산이 5번은 좋게 변했을 세월인데 제 마음속 시간은 꼭 그날에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들 보기 민망해 광도 내지 않는 낡은 자개장 서랍, 그 가장 깊숙한 곳에는 제 젊은 날의 후회가 고스란히 담긴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볕 좋은 날 집안의 모든 창을 활짝 열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대청소를 할 때면 저는 꼭 홀린 듯 그 상자를 열어보곤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함께 푸른 잉크 자국이 희미해진 낡은 기차표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청량리발 강릉행 1973년 10월 26일 오후 2시 출발. 그 글자들을 손끝으로 쓸어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 기차를 탔더라면, 아니 그 사람이 약속 장소에 나왔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때 그냥 떠났어야 했는데. 혼잣말처럼 뱉어낸 한숨 섞인 목소리가 텅 빈 안방의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괜히 민망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노인정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섰고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기 바빠 이 늙은 어미의 적적함이야 알 턱이 없었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살가운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지만 그 사람의 우직함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 3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맙지요. 고맙고 말고요. 하지만 고마움과 사랑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의 곁에서 일평생을 함께 늙어가는 지금도 제 마음 한편은 늘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의 이유를 남편은 평생 모르고 살 테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의 올해도 어김없이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저 감나무는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던 해에 시아버님께서 심으신 것이니 그 세월이 저와 꼭 같았습니다. 해마다 속절없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추위를 견뎌내는 저 나무의 생이 꼭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 쓰러질 날을 기다리는 살.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제 품을 떠났고 손주 녀석들도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손님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북적거리던 집이 텅 비고 나니 50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마음속 응어리가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민준호. 낭낭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맑은 눈의 청년은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늙어가고 있을까요? 나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이 나이가 되도록 잊지를 못하는지. 제 자신이 한심스러우면서도 그리운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그리움이 아니라 내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미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가을볕에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등산에서 돌아와 대문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왠지 고개를 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묵묵히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놈의 고추는 말려서 뭘 하려고. 이제 우리 먹을 거 말고는 하지도 말어. 무심한 말투였지만 제 고생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의 먹을거리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을 그저 그놈의 고추 따위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붉은 고추만 뒤적였습니다. 내 마음속에선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 내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하는 야속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50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부부였을까요? 그저 아이들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옆자리를 지킨 동거인은 아니었을까요?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보며 저는 낡은 기차표 위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께가 답답하고 숨이 찼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넘겼는데 딸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제게 경고를 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니 이제부터라도 무리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한다는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무심한 얼굴 너머로 저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50년 전 기차역에 홀로 서 있던 제 22살의 모습이 유리창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후회, 그 지독한 물음표를 가슴에 품은 채로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왔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정숙이라는 저 자신에게 답을 찾아줄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낡은 자개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을 꺼내 그 사람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그는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고 저는 세상의 전부를 가진 듯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이라는 이제는 주소 체계가 바뀌어 쓰지도 않는 그의 고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종이에 꼼꼼히 눌러 적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글씨가 자꾸만 삐뚤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옛 주소로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젊은 직원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며 기록을 찾아봐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용기였습니다. 사달은 그날 밤에 났습니다. 제가 잠시 마실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제 방 서랍을 뒤졌던 모양입니다. 구청에서 혹시 몰라 적어두었던 민준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 것이지요. 제가 방으로 들어서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다 늙어서 이제 와서 그놈은 왜 찾는 거냐고. 남편의 목소리는 제 평생 들어본 중에 가장 크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듯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역정 너머의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제가 건드렸다는 듯한 그런 불안과 초조함이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 50년이나 지난 일을 그저 죽기 전에 소식이나 한번 알고 싶다는 내 마음을 어째서 이 사람은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 남편의 그 격렬한 반대는 제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저 희미한 그리움과 후회였던 감정이 이제는 반드시 밝혀내야만 하는 진실에 대한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 50년의 세월을 제 희미한 첫사랑의 기억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우리 사이에는 만 리나 되는 강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독한 후회의 끝을 보기 위한 여정은 이제 오롯이 나 혼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제 결심 또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상에 수저 한 번 들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고 마당에서 마주쳐도 돌부처처럼 굳은 얼굴로 저를 외면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과거를 들춰보려 했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마치 제가 50년간의 부부의 정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배신자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밤마다 잠을 설쳤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말에 찾아온 딸애를 붙잡고 넌지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아주 잠깐 만났던 사람 소식이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아빠가 저렇게 난리더라. 내 딴에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딸애의 반응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엄마, 왜 쓸데없는 일을 벌여? 아빠 성격 몰라? 평생 엄마랑 우리밖에 모르고 산 사람 속상하게 왜 그래? 딸애는 제 마음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기보다는 당장의 가정불화를 일으킨 제 탓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더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해 들었다며 대뜸 전화를 걸어서는 어머니, 철없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우리 엄마일 뿐 한때는 뜨거운 사랑을 꿈꾸었던 여자 이정숙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마저 남편의 편에 서자 저는 이 거대한 집안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나를 철없는 늙은이로 몰아세우는 그 고립감 속에서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사랑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내 삶의 조각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이해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저는 결국 내 편 하나 없이 현실의 문턱에서 주저앉지 않았던가요? 2번 다시 똑같은 후회를 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타한 어느 날 오후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며칠치의 속옷과 약봉지, 그리고 비상금 몇 푼을 챙겨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낡은 기차표를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마당의 감나무가 묵묵히 저를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은 50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낯설고 번잡했지만 강릉행이라는 세 글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매표소 직원에게 행선지를 말하는데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기차표는 50년 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날짜가 찍힌 진짜 표였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수많은 상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짓일까? 이 여행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허무한 실망과 더 큰 후회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이 지긋지긋한 질문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할 테니까요. 기적 소리와 함께 기차가 미끄러지듯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고쳐 매고 5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시간 여행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기차는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고 낯선 세상으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와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이 과연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제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출이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딸 미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제 물음에 딸아이는 제 옆자리에 주저앉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럴 것 같았어. 아빠랑 오빠 전화 받고 느낌이 딱 왔지. 엄마 혼자 가게 안 둬. 내가 같이 가줄게.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딸 저 녀석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 위해 여기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딸의 팔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철이 없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아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 평생 우리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라도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옆에 있을게. 딸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50년 묵은 서러움과 외로움이 눈 녹듯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때로는 남편보다 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하는구나.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우리는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옛 주소를 검색해 지금의 행정구역을 찾아내고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민준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흔적을 묻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지만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모녀는 작은 횟집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술 기운을 빌려 딸에게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던 제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글쓰기를 좋아했던 문학소녀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불꽃처럼 뜨거웠던 민준호와의 짧은 사랑 이야기를. 딸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나면 뭘 하고 싶은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바라고 이 길을 떠나온 것일까? 그냥 묻고 싶어. 왜 안 왔냐고. 그날 왜 나를 혼자 내버려뒀냐고. 그 이유만 알면 평생 나를 짓눌렀던 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제 대답을 들은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럼 우리 꼭 찾아서 물어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딸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불안했던 시간 여행은 이제 딸과 함께 떠나는 이해와 화해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의 옛 주소지였던 옥계면으로 향하는 버스에 나란히 몸을 실었습니다. 50년 전의 그날처럼 하늘은 눈이 시리게 푸르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옥계면은 제 기억 속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드문드문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번듯한 빌라들이 들어섰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냇가는 시멘트로 덮여 좁은 실개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발길 닿는 대로 걷다 우리는 동네 어귀의 작은 구멍가게에 들어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주인 할머니께 민준호라는 이름을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알다 뿐인가. 우리 옆집 살던 총각이었지. 서울로 대학 간다더니. 쯧쯧 세상이 하수상하던 시절이라. 할머니는 그가 학생운동에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단순한 변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할머니께 혹시 준호 씨의 친구분이라도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 없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박영감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준호와는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그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영감, 그는 준호의 옛 친구가 맞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희를 경계했지만 제가 낡은 사진을 보여주며 제 이름을 대자 놀란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준호가 정숙 씨를 만나러 청량리역으로 갔었소. 가기 전에 나한테 꼭 가야 한다고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왜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제 물음에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역으로 가던 길에 사복 경찰들에게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시위를 주동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저를 위해 그는 친구인 박영감에게 전보를 쳐서 역으로 가보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지막 기차가 떠난 뒤였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대가 만든 비극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말입니다. 그날 밤에 내가 역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소. 지금 정숙 씨 남편 되시는 분. 그 양반이 역 근처 국밥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더이다. 아주 착잡한 얼굴로 말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진철, 내 남편이 그날 밤 그곳에 있었다니.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제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이유, 민준호의 이름만 나와도 길길이 날뛰었던 이유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50년의 후회와 남편의 침묵, 그 사이에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저는 이 진실의 끝을 반드시 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강릉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끔찍한 추측들이 서로 엉켜 들끓고 있었고 심장은 차갑게 식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딸아이를 보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이 양반이 정말. 늘 그랬듯 윽박지르는 그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곧장 그의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 청량리역에 당신도 있었지? 제 질문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다가 이내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거기서 뭘 했는지, 왜 있었는지 나한테 전부 다 말해. 내 50년 세월을 걸고 묻는 거야.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남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옆에 있던 딸아이가 아빠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치자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루에 털썩 주저앉은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와 준호가 함께 떠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마지막으로 제 얼굴이라도 보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고 잠시 후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쳐 역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경찰들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던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에게 다가와 제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을 건네며 나는 틀렸소. 이 편지 정수기에게 꼭 좀 전해주시오. 그리고 부디 정수기를 지켜주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는 경찰들에게 스스로 걸어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 김진철은 그 편지를 저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고 저는 평생을 준호가 저를 버렸다고 오해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한 남편은 늙고 지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노라고. 하지만 그의 변명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 이것이 사랑이란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속이고 제 마음대로 재단한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까?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평생의 후회가 내 지독했던 그리움이 내 남편의 이기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지난 5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를 기만하고 평생을 살아온 저 낯선 남자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배신감, 그것은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할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더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맨발인지 양말 바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 나와 골목길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50년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여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딸아이가 제 외투를 들고 쫓아나왔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차가워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이거 찾았어. 아빠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더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봐야 할 것 같아.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갱지 몇 장과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갱지는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편지지였습니다. 수감번호 1024 민준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감옥에서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편지는 남편이 준호의 면회를 다녀간 직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 몰래 준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 속에서 준호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내 목까지 정수기를 행복하게 해주시게. 나는 이제 자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담담히 적었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저를 거두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어딘가로 송금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민준호의 늙은 노모였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도 홀로 남겨진 그의 어머니를 남몰래 도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사랑이, 그의 헌신이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기만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종이 조각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기만한 죄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남자의 무거운 약속을 평생에 걸쳐 지켜낸 우직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의 사랑은 이기심에서 출발했을지언정 그가 평생 짊어져 온 책임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편지와 통장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였지만 또한 저를 지켰습니다. 그는 제 첫사랑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방식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기만일까요? 저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50년의 후회 속에는 저 혼자만의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회의 그늘 아래에는 제 남편의 길고 긴 참회와 시대의 아픔에 꺾여버린 한 청년의 서글픈 진심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골목길에 앉아 저는 세 남녀의 길고도 서글펐던 세월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고 마당을 서성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남남처럼 살아야 할지 제 마음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처럼 그가 밉거나 원망스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서툰 사랑과 길었던 죄책감의 무게를 알고 난 지금 저는 더 이상 그를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서툴고 어리석었던 시절을 통과해 온 늙고 지친 영혼들이었을 뿐이니까요.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다시 한번 같이 가줘요. 남편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청량리역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인파와 최신식 건물들 속에서 50년 전의 낡은 역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저에게 후회와 미련의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끝에 나란히 서서 저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왔던 낡은 기차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푸른 잉크 자국이 거의 다 지워져 버린 제 젊은 날의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차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는 제 손을 마주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지난 50년의 세월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차표를 쥔 손을 천천히 뻗어 바람 속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낡은 기차표는 종이 비행기처럼 잠시 하늘을 맴돌다 이내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후회와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한 세월까지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 대답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저는 여전히 살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속에서 함께 통과해온 세월의 무게와 서로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상처를 봅니다. 완벽한 용서나 뜨거운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이해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나무를 보며 쓰러질 날을 기다리는 처연함 대신 모든 계절을 묵묵히 견뎌낸 자의 단단한 평온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길고 긴 시간을 건너온 지금의 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